오늘 이 미증시 인사이트에는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까지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드 데이터, 즉 다시 말하면 이 실질적인 데이터는 나쁘지 않았는데 소프트 데이터, 즉 개인들의 어떤 소비자 심리라든가 아니면 개인들이 보는 미래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우려치 같은 게 높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 좀 소프트 데이터도 좀 좋아진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가 지표는 뭐 착하게 나왔습니다. PCE 물가가 나왔는데요. 전월비 0.1%, 헤드라인하고 이제 뭐 근원 똑같이 전월비 0.1% 올랐고요. 전년 동월비로는 헤드라인이 2.1%, 3월이 2.3%니까 조금 낮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근원 물가는 지금 뭐 3월에 2.6이었는데 지금 4월에 2.5%. PC 물가는 아시다시피 뭐 조금 지연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예상을 했던 것이고 지금 또 발표되는 지표들은 사실 관세가 지금 녹아 있지 않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지금 경제에 스며들지 않은 상태에서의 물가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시장도 조금 뭐 그렇게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 소득이 조금 많이 올랐네요. 좀 깜짝 놀랐는데 예상치가 0.3% 증가했는데 0.8% 증가했네요. 그런데 소비 지출은 뭐 지금 개인 소득이 는 거에 비하면 0.2%로 조금 낮습니다. 전월이 0.7%였는데 그러니까 저축률이 좀 올라간 거죠. 소득은 늘었는데 사람들이 다가올 불황을 예상해서 조금 씀씀이를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처음 먼저 나왔을 때만 해도 미국 증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새로운 관세 위협에 대해서 걱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나 아니면 미시간 앞으로 물가에 대한 전망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 흐름이 약간은 바뀐 것 같습니다. 최일호 상무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시간대 서베이가 그간 굉장히 험하게 나왔었잖아요. 네, 아주 나쁘게 예,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컨센 대비 또는 전월 대비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리지수 같은 경우 52.2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1년 같은 경우 1년 물가지표 같은 경우 6.6%, 그리고 5년에서 10년 같은 경우 4.2%인데 높아 보이지만 전월 대비나 컨센 대비로나 개선되는 모습이 감지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왜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봤듯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전보다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결인 이번에 미시간대 서베이에서 나온 심리지수나 물가지표 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관세 이슈가 좀 완화되면서 이런 심리 지표도 소프트 데이터도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주가 같은 경우 S&P 500 약간 약보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약보합, 다우 좀 강보합, 이런 식으로 약간 혼조세를 나타내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오늘 좀 재밌는 종목이 있는데 팔란티어가 유독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에콰도르에서 밀수나 또는 그 사기 혐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유독 좀 다른 종목보다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29일 날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0.2%가 나왔죠. 속보치였던 마이너스 0.3%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여기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건,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던 게 과거에 이 관세 때문에 미리 좀 미국에서 수입을 해놓는 바람에 이렇게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2분기, 3분기에는 진짜 좋아지는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관세에 영향을 받을 거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만진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2분기는 1분기 GDP보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애틀랜타 연은이라든지 미국 IB들이 2분기 경제 전망은 미국이
전월비 2%에서 한 2.3%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1분기 마이너스 0.2%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수치가 2분기에 찍힐 거는 같은데 문제는 이걸 좀 기술적으로 봐야 되고 추세성으로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적해 주셨듯이 1분기에는 사실 수입 물량이 급증했고요. 수입이 급증하면 GDP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입이 급증하는 동시에 재고가 많이 쌓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GDP의 마이너스 요인이라서 1분기는 조금 관세에 따른 선구매 그리고 선수입 이런 것들이 조금 기술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2분기는 이러한 요인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2% 정도의 정상적인 성장률을 보일 것은 같으나 문제는 이제 이 추세가 하반기 내내 유지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유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만약에 2분기, 3분기 계속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소비 둔화, 또 기업의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설비 투자의 감소,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의 연동 상승으로 전체적인 뭐 주택 경기라든지 전방위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분기는 나쁘고 2분기는 좋으나 그것을 추세로 우리가 좀 낙관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관세 얘기를 좀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자, 1심 판결을 통해서 트럼프 관세에 제동이 걸리나 싶었는데 또 이게 2심 법원, 항소법원에서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또 계속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 정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냐, 아니면 오히려 이 법원에 의해서 앞으로 관세에 의한 변동성이 좀 약화될 거냐, 최희로 상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약간 제동이 걸리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법안이 대법원까지 갈 때 대법원에 지금 보수 진영의 대법관들이 6명, 진보 진영이 한 3명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이제는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세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요. 지금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법안에는 기본적으로 감세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감세 재원을 뭘로 하냐라고 봤을 때 관세가 감세의 재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고수가 되지 않으면 감세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증시 변동성 관련해서는 이전에 나왔던 뭐 상호 관세, 말도 안 되는 그런 관세율에서 지금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런 관세율 자체가 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증시 변동성은 이전보다 좀 잦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상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세 협상이 자꾸 진전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다른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거든요. 일단 히토류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중국이 히토류를 통제하니까 미국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면서 맞불을 놓은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미국한테 히토류 등 이런 주요 광물 협력을 관세 협상의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자, 일본의 이러한 구상이 과연 미중 무역 갈등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이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내일 현지 시간으로 지금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그 전에 이제 트럼프가 먼저 이시바 총리한테 전화를 건 걸로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한 20여 분 통화를 하면서 협의를 한 내용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히토류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맞불 조금 제재로 대응으로 7종류의 히토류에 대한 대미 수출을 좀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도와줄게라고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도와주는 방식은 일본이 이제 히토류의 제련 기술, 정제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조금 그 인건비가 싼 제3국에서 수출해서 생산해서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쪽으로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하는 중국의 규제로 인한 조금 부족한 수입이 안 되는 히토류에 대해서 일본이 좀 도와주는 그런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조금 뭐 그 관세 정책에 여러 가지 협정에서 조금 집어넣는 그러한 조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조선 우리가 조금 계속 좀 그 미국하고 협상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도 지금 이시바와 트럼프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됐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이제 좀 급하게 조금 전열을 정비해서 이렇게 조금 그 트럼프의 관세 협정에 우리 일본에 대응해서 우리도 조금 더 정교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함으로써 생기는 공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백을 결국에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조금 뭐 우방 국가들이 조금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틈새가 생긴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한미 관세 협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중국 이외에 대한 국가에 대한 공급망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미국의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협상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발빠르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물러서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뭔가 더 강력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세를 좀 무시하고도 미국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최유로 상무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면 될까요? 글쎄요. 뭐 계속해서 주식, 채권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식상한데 비트코인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겠지만 일단은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발행량 자체가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고 지금까지 한 누적 발행량이 한 1,970만 개 정도 돼서 130만 개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그 양 자체가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급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 ETF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 돈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을 어차피 구입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수요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중에서 IBIT라고 있는데 1년 전에 설정할 때만 하더라도 10억 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70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지금 또 금리 정책 차원에서 보면은 연준의 긴축 완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하에서도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가져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그런 움직임만으로도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계속해서 되는 것 같은데 최근 열렸던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미국 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코인 업계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달러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자 앞으로 이 코인 시장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반등에서도 보여줬듯이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에는 지금 트럼프 풋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떨어지면 이걸 가만 안 놔두고 뭔가는 부양책을 혹은 우호적인 정책을 내세울 것이다라는 것은 말씀 주셨듯이 지금 친암호화폐 그 관료들이 지금 친트럼프 정책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 또 관료로 지금 많이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 반등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떨어지면 사야 되는 자산이라는 것이 좀 공식화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조금 신기한 것은 최근에 이제 코인의 움직임이 조금 나스닥이나 혹은 뭐 위험에 아주 극단에 있는 자산과 그동안은 연동해서 움직였는데 지금 미국의 부채 문제라든지 재정 적자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성 혹은 권위에 대한 퀘스천이 생기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대체 화폐로 금과 혹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 화폐로서 금과 혹은 다른 좀 안전자산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이상 현상, 뭐 이상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조금 추세로 굳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시험대에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비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코인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하고 연관돼 있는 스트리티지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같은 관련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투자하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자, 과연 어떤 전략을 쓰는 게 과연 유일한지, 그거는 최희로 상무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원자재 투자할 때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느냐 아니면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느냐하고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직접 되기 위해서는 직접 투자하는 게 제일 좋고요. 직접 투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엔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의 차이는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가 되잖아요. 비트코인 ETF는 주식이기 때문에 장 중에만 거래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고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 관련 기업 중에 두 개를 지금 언급해 주셨잖아요. 스트래티지하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둘의 지금 상관관계하고 비트코인을 같이 보니까 비트코인이 최근에 1년 동안에 50% 올랐어요. 그런데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150% 오르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5% 올랐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노출되는 그 정도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주된 비즈니스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더 베타가 높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그 중간에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에 투자할 때는 기업의 비즈니스의 본질을 잘 알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거나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연관돼 있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한진 박사는 어느 쪽을 좀 더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비트코인 종류 중에서요. 네, 저도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네. 코인도 여러 종류도 있고 그 안에서 또 코인하고 관련된 주식, 스트래티지라든가 코인베이스도 있고 또 ETF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일까요? 저는 뭐 가장 편하게 비트코인 자체를 투자하는 것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ETF보다는 오히려 좀 좋을 것 같고요. 심플하고 또 거래도 좀 자유롭고. 다만 이제 뭐 조금 뭐 어디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모든 자산이 속성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이제 좀 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변동성이 운명으로 부여된 그래서 높은 변동성이 불가피한 자산이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래라고 그러죠. 대규모 초기에 투자했던 보유자들이 혹은 최근에는 조금 조금 국가 단위의 이러한 것에 그 투자자도 조금 물건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만약에 코인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그랬을 때 조금 공급 측면에서도 변동성 요인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그러려니 하고 투자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변동성이 좀 궁금한 게요. 비트코인이 원래는 나스닥 지수와 동행하거나 아니면 약간 선행한다는 얘기까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 금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지 어떻게 김한진 박사는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아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대체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의 위상을 시험받는 이게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거죠. 과연 조금 대체 자산으로 조금 등극하느냐. 이제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조금 그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는 조금은 거래 기능이라든지 또 보유의 가치 이런 보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조금 달러의 대체 자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달러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금이랑 동행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이 조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금은 조금 쉬고 그랬을 때 기술적으로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쨌거나 추세상 비트코인과 금과 조금 같이 동행하는 추세가 올해 조금 많이 엿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정말 커졌죠. 더군다나 이 금값하고 요즘에 비트코인이 함께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과 또 금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 인사이트에서는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최일호 채슬리 투자자문의 상무 이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